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항일 독립전쟁의 전개 한번 보세요. 독립운동 건설기지로 남만주 삼원보, 그 다음에 밀산부 한흥동, 이런 분들이 신흥무관학교까지. 그래서 무슨 독립운동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보면 1919년에 만주에서 설립되었던 독립군 양성학교예요. 그래서 아주 친근하지만 사실 굉장히 험하고, 사실은 정말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 항일 운동의 본거지였죠. 그리고 밀산부 한흥동 있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신안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건설기지로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비밀 결사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외로 이렇게 가서 기지를 건설했던 것이에요. 애국지사들의 읽어보면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그 다음에 김지섭, 그 다음에 나석주, 동양척식회사. 그래서 동양척식회사 아까 얘기 나왔었죠. 얼마나 지독한 회사냐고요. 그냥 기안부 신고제로 해서 토지를 빼앗고 정말 말도 못하게 아주 나쁜 일에 앞장섰던 회사이기 때문에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투탄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봉창은 거기에 하나 지워졌는데 일본 천황 암살 미수했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의열투쟁은 김원봉의 의열단, 그 다음에 김구의 한인애국단.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시고, 항일, 특히 무력투쟁. 그래서 현상금으로 따지면 김구 선생의 몇 배가 바로 김원봉 선생의 현상금으로 붙었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성이셨죠. 그래서 애국단 소속이 윤봉길, 그 다음에 이봉창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항일운동전쟁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유명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이런 대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청산리 대첩은 1920년 10월에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간도 참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3부 결성되고, 3부 결성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부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부에서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으로 나누어지고, 한국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이제 조선의용대로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1920년대 다수의 독립군 부대가 설립돼, 그러니까 1919년 이후로 계속 이제 독립군 부대가 설립이 되는 거죠. 일본 군경과 전투, 그다음에 군자군 모금, 밀정 차단, 그다음에 친일파 숙청 등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주력 부대는 대한독립군 홍범도 선생,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동포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이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가 더 유명하고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중국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해설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간에 주력 부대는 대한독립군이었고, 군무도독부군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독립군.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부대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런 전투에서 주력 부대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거죠. 이 전투를. 올린 전과를 보면 일본군 1계대대 병력을 봉오동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다음 페이지 청산리 대첩. 누구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주력 부대 북로군 정서군에서 김자진 장군이 했죠. 대한독립군, 국민의 독립군의 연합부대로 전투를 벌였어요. 일본군 반격해서 한반도 관동지방 시베리아에 출병 중인 부대를 동원하고 독립군 포위 공격으로 6일간 10여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죠. 독립군 한번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걸 넣어놨어요. 대한독립단 있고, 서로군정서 있고,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 있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이 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독립전쟁의 시련 보면 간도 참변이 있어서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독립군들이. 그런 다음에 간도 일대에서 그 한인촌을 완전히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영화,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여자가 쌍둥이로 나오잖아요. 그 독립운동에 가담한 그 쌍둥이 엄마가 이제 유모가 길렀는데 그 유모가 간도 참변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 이제 회상씬이 나와요. 자유시 참변 보면 대한독립군단이 소련 영내에서 자유시로 이동하면서 지원한 적색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자 충돌됐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러시아 쪽하고 소련 쪽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도 배신과 그 모략이 난무하고 그런 와중에 무수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참변이 일어나요. 독립군의 재정비 보면 3부의 성립, 요거 중요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조직해서 국민부로 통합됐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부의 행정은 이러이러하고, 독립군, 통합은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이 한국독립군이 지청천이라는 분이 이제 리더셨는데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여러 가지 동경선 전투도 있었고 1940년도에 광복군으로 이제 변화하죠.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여러 가지 전투를 벌였다가 조선의용대로 이제 탈바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선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노선 민족주의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노선에 따라 또 독립군도 성격에 따라 이제 변화가 됐죠.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1940년도 꼭 체크해 두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받아 충칭의 건설. 그래서 김구 지청천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군을 중심으로 창설했어요. 그래서 충칭에 보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에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조선의용군 같은 경우는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작전하고 어때요?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조선의용군은. 그래서 사회주의 조선독립동맹으로 소속 무작단체, 그 다음에 독자적인 한일투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이것이 그 독립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적하에 가요. 민족의 해방, 대한민국의 독립 이런 걸로 가지만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노선이 갈라지게 되죠.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로 이제 노선이 갈리게 돼요. 이 군도 마찬가지예요. 광복군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독립군이 광복군으로, 조선혁명군이 조선의용대로 변화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일 대독선전포고 보면 이건 이제 전쟁 때 제1차 세계 여기에서 해방이 갑작스레 이루어지죠. 한국 광복군의 활약과 태평양 전쟁 직후에 대일 전쟁을 수행을 해요. 대일전 수행해서 요거 중요해요. 중국 전선에서 중국군과 연합하고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진공작전을 계획을 해요. 완전히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 했던 군대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국내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찰나에 일제가 조기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가지 독립군이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 일은 어떻게 굉장히 막 아주 깊게는 안 나와요, 이 문제들이. 하지만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다가 항일운동도 있었고 경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경제 예속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운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애국개몽운동 이런 교육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가 결국은 이런 광복군의 활동이 있은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했는데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진공작전이 이루어지진 않았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이 그러면 아까는 항일 무력투쟁이잖아요. 무장투쟁. 이제는 이런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사회주의 540페이지 보시면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 보면 청년운동 있죠.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신간의 구인, 신간의 근후에는요. 아까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적어놓고 있는 거야. 이분들이 항일투쟁 하셨죠. 그런데 민족주의 운동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 계층적 사회운동으로 노동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학생운동 이렇게 가죠. 다음 페이지 간주와 연해주, 그 다음에 미주, 일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아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반복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경제적 민족운동의 전개 보면 541페이지예요. 민족기업과 은행의 설립은 1번, 2번, 그다음에 민족계은행은 삼남은행을 설립했다. 식민통치의 강화 일제 탄화로 일본인 기업에 흡수 통합되었다. 특히 여기서 많이 보셔야 될 게 이 독립운동사 보시면요. 특히 물산장려운동이 문제에 많이 나와요. 체크. 조직, 국산품 애용운동, 소비절약운동, 자작회운동.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중심이 된 물산장려운동이 자작회운동이에요. 중요해요. 그럼 보면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고 조선물산장려회를 중심으로 펼친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국산품 애용운동 하죠. 일제 쓰지 마. 배격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의식의 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어때요? 의식이 아까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의식이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 이제 계층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만 나뉜 조선이 아니고 이제는 뭐야? 완전히 국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그런 통합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산장려운동까지 펼쳐질 수 있었던 거죠. 소비절약운동, 그 다음에 소비절약운동 하면 뭐야? 금주, 뭐 저주, 담배도 절제하고 자제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럼 금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작회 운동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에 나오기 쉬워요. 농민운동도 보면 소작쟁이 운동이 일어나서 소작쟁이 운동으로 인해서 농민이 할 수 있는 민족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농민운동은요. 민족운동이 될 수 있으면서도 또 뭐냐면 생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계하고 관련이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운동 같은 거 보면 일제의 토지 수탈로 인해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농민 생활이 악화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되게 된 거예요. 민족 문화 수호운동 보시면 다음 페이지 우민화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요. 우민화는 뭐야? 완전히 백성을 바보로 만들려는 거야. 그래서 우민화 정책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 뭐예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보셔야 돼요. 특히 한국인의 황국신민화를 시도했어요. 이건 뭐야? 내선일체 뭐야? 일본 국민과 한국민은 하나야. 일선동조론, 민족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심어지는 거죠. 열등한 민족. 그쵸? 그리고 한국의 역사도 왜곡돼요. 여기서 보시면 특히 한국사의 왜곡 보시면 민족의식 말살 의도로 한국사의 타율성, 당파성, 정체성을 강조하고 민족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무시해서 조선사 편수에는 뭐예요? 한국 역사를 왜곡했어요. 청구학회는 조선사 편수회를 개성하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 날조한 게 청구학회예요. 문제 자주 나와요. 꼭 체크해 주세요. 국학연구 보면 조선어 연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쭉 보시면 민족주의 사학자들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최남선 나오죠. 그리고 진단학회 조직해서 청구학회에 왜곡된 역사관에 대항한 것이 이 진단학회예요. 요거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요거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를 외워도 정확히 외우세요. 진단학회, 청구학회 헷갈리시면요. 청구학회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면 더 쉬워져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민립대학 설립운동. 요거 문제에 자주 나와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언제?
민족교육진흥운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이런 것들 다 문제에 나올 소지가 높죠. 그래서 특히 밀립대학 설립운동은요. 뭐예요? 1920년도 후반이에요. 넘어가면서요. 그리고 문명퇴치운동, 그 다음에 한글보급운동 요거 가장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국사 기출문제 보시면 이 밀립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종교활동, 평등사회 추구 보면 개신교, 천도교 이런 교들이 단지 종교적인 활동만 벌인 게 아니고 교육활동을 했단 말이죠. 특히 대종교는 뭐 단군시단을 기반으로 민족학교 설립, 그 다음에 원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뭐 이런 종교 등이 사회 인식을 바꾸는데도 일조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또 항일운동에도 가담을 했었어요. 그쵸? 그러셔서 특히 대종교 보시면 항일무장단체인 중강단을 결성하고 북로군정서로 개편해서 청산리 전투에 뭐 참가했다. 이런 운동이 종교적, 이 대종교의 눈으로 볼 적에는 이런 국가를 위한 활동들, 사회적 활동들이 종교적 활동이라고 본 거죠. 문해활동 보면 3.1운동 이후 1920년대 중반, 1930년도 중반 쭉 나와요. 여기 있는 거 정도는 다 외워두시면 문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올 문제들 제가 얘기해 드렸죠. 요런 흐름대로 경제 쪽은 이랬어. 사회 쪽은 이랬어. 교육 쪽은 이랬어. 의료 쪽 이랬어. 어떤 변화들이 있었어. 그리고 항일운동도 이렇게 바뀌었고 일제의 정치 제도도 요렇게 바뀌었어. 어떤 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이렇게 정치 개혁이 일어나서 개혁이 식민 통치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지금 시간 너무 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번 주에 공부하시고 다음 주까지 하시면요. 더 눈에 들어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엑기스 정도 외워두시고 이렇게 흐름 잘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요, 시험 보고 나면,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외우라는 것만 잘 외워줬으면 내가 진짜 70점은 맞았겠다. 이런 분들이 거의 100%일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어려운 쪽으로만 지금 뚫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설사 몰라도 응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딱 눈치를 보는 거야. 왜냐면 그 눈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센스라고 하죠. 눈칫밥을 몇 개월 먹었으니까 센스를 발휘할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못 배운 거는 너무 연연해 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믿으시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모르겠으면 그냥 패스하면 돼. 기본적으로 나온 것만 공부해도요. 절대로 60점 안 넘을 리가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이 70점 나와요. 80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각 과목마다 알려드렸잖아요. 다음 페이지 545페이지. 그렇게 중요한 건 여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545페이지에서 건국 준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선건국 동맹, 그 다음에 조선 독립영맹 요런 흐름은 아셔야 돼요. 8.15 광복에는 이렇게 됐어. 다음 페이지 요거 가끔 문제인데 요새는 자주 안 나오는데 나올 확률도 있어요. 한반도의 국제적 논의라고 해서 546페이지에 보면 카이로, 테헤란, 얄타회담. 얄타회담 때 38선이 분할이 결정됐었죠. 포츠담 선언이 있었죠. 모스크바 3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1차, 2차로 나뉘어요. 요 정도의 흐름 정도는 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할 적에 건국준비위원회 있었죠. 남북협상 쭉쭉 나가요. 농지개혁법. 그래서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됐었냐면 반민족행위 처벌법 규정, 친일파 처벌하려다가 이제 그것이 잘 안 됐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됐다가 이승만 정권의 소극적 태도로 좌절됐고 그다음에 농지개혁법도 있었어요. 근데 농지개혁법을 하려고 왜냐면 토지가 지금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까지 있었으면서. 그래서 547페이지에 보면 결과 보면 6.25 발발과 집가정권의 가치 하락으로 지주들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흉작으로 이 농지개혁법을 하려다가 안 됐어. 그리고 더 안 된 게
게 6.25 전쟁이 발발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6.25 전쟁 발발 보면 엣지스 선언이란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민들이 전쟁은 발발인데 엣지스 선언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세요. 한번 보세요. 1950년 미국의 국무장관인 엣지슨이 태평양에 미국의 방위선을 언급한 후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러시아, 중국, 그땐 중공이었죠. 중공, 뭐 이런 북한 쪽에서는 이제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나도 뭐예요? 한반도 공격에 미국은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원인이 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영향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많이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파괴가 됐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경제적 의지, 복구의 의지가 팽배했고, 그 다음에 서구의 상업문화 침투로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전쟁이 나고 갑자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오게 되고 물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복구가 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여러 문화가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노선 갈등, 인연 갈등 막 생기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죠. 아무튼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서 1953년 휴전 이후 채택된 조약으로 한국과 미국은 군사 관계, 동맹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지금 6.25 전쟁은 만 3년 1개월 2일 5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엔군이 16개국이 참가했고, 그 다음에 33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 유엔 참가국 중에 유일하게 그 묘가 조성된 곳이 지금 저기 부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군 묘가 따로 있어요. 묘역이.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가하셨던 그 전사자분들이 거기 모셔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튼 간에 그때 굉장히 많이 진짜 막 위로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뭐 한 뼘 더 차지하려고 막 여러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면 그 영화 중에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그 전쟁에서 그 두 형제가 이제 그 징집 당하면서 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관계 속에서 끝에 보면 이제 휴전이 되고 마지막 이제 조약을 이제 체결할 때가 온 거야. 그런데 한 뼘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 내용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맨 끝에 그 영화의 마지막도 그것과 관련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튼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진짜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동맹이 체결이 됐고 민주주의의 실현과 이제 발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건국의 분단, 건국과 분단, 이승만 정부, 그다음에 4.19 혁명, 그다음에 장면 내각,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승만 정권 때 4.4.5 개헌까지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5.16 군사 정변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통일 정책의 추진이 조금 자주 나와요. 그래서 8.15 선언,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공동성명 발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선언, 그 다음에 민족화 뭐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6.15 남북 공동성언까지 쭉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정책이나 이런 거는 아주 가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걸 꼭 외우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우시고, 만약에 진짜 나는 이것까지는 못 외우겠다면 그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죠. 아무튼 간에 통일정책 문제의 현대 사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런 통일 정책의 추진이나 아니면 뭐 요런 문제들 아까 나온 한반도의 국제적 논의 같은 것들, 그 선언, 회담 있잖아요. 한반도를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549페이지 보면 산업,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경제적 변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 경제적 복구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6.25 전쟁 이후로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막 폐허가 됐으니까 그걸 없던 데서 다시 무에서 유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개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요 5개년 계획은요 사실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다 국사는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아 지금 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요. 충분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요. 그냥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의 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시간 썼으니까 보시면서 요 부분은 중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거 다 무조건 외워야 돼 이런 거 하고 요거는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봐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찝어드린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고 이것이 문제에 나왔었어요 한다고 해서 꼭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연결된 어떤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면요. 어떤 다른 응용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절대로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지껏 몇 개월 동안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셨던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만약에 인강을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다 제가 보기엔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제가 문제 푸는 거 방법을 조금씩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단지 내가 이걸 공부했다고 문제를 잘 맞진 않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 그것이지만 센스가 필요해. 센스로 딱 볼 적에 이 문제는 냄새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냄새가 뭐냐면 벌써 문제 안에 이게 아닌 것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문제가 딱 나오는데 학생들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헤매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다음 문제들이 밀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시험 문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2015년, 16년 기출문제는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시간 꼭 정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50분으로 두 과목을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40분이에요. 50분 아니에요. 들어가서 문제 나눠주고 그러면요. 10분 금방 가요. 그러면 40분이야. 그럼 40분에 5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분도 안 걸려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런데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그냥 날탕으로 하면 안 돼. 자세히 보면서 풀어내야 할 문제 빨리 풀고 너무나 한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40분으로 맞춰서 지금 시험 문제 풀어보세요. 절대로 50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40분에서 35분이다 이럴 정도로 해서 단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아주 빨리빨리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잠깐 쉬고 개론 들어갈게요.